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셜록님. 저번 주 맞잖아요. 아, 저희가 녹음을 미니님 여행 가기 전에 부랴부랴 하느라고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 사이에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네. 셜록님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뭐 많은 일이 있었죠. 일. 정말 노동이 있었죠. 어때요? 요즘에 일 너무 많아요? 일 그냥 평소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쵸, 많죠. 요즘 신경 써야 되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할수록. 진짜? 어떻게 남는 것도 좀 남는 거요? 글쎄요. 마통도로 또 말씀드렸죠? 저도 이래저래 좀 지출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 줄어들어요. 지금 요즘 제 최대 고민이야. 저 지출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기기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아, 맞아. 저는 사실 여행이나 어디 가는 거 말고는 먹는 거. 먹는 게 너무 큰데 아무리 가계부를 봐도 지출을 줄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먹는 거나 카페를 줄여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안 가면 너무 삶의 질이 낮아서 그게 또 낙이잖아. 과연 그게 맞을까?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뭐 많이 벌지도 않지만 뭐 엔겔치수 높은 편이긴 하죠. 네. 저는 지금 이카니가 안 팔려가지고 살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걸로 지출을 확 줄이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가 이게 안 팔려서 지금 계속 타고 다닐까? 마음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자라는 그치. 방향으로 지금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와, 그래도 내가 돈을 벌자 해서 벌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일을 다 거절하지 않고 다 하는 거죠. 음. 그러면은 더 벌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내 생활에 또 피폐해지니까 그치. 뭐가 맞냐 이런 고민을 요즘에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답이 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쵸. 계속 내가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내 생활을 잃고 그치.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내가 좀 그냥 여유롭게 사는 게 좋은 것이냐. 이 고민은 늘 매일매일 매순간 맞아요. 매시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둘 다 중요해서 둘 다 놓치기 싫은 거잖아 또. 맞아. 그리고 욕심이 없는 언니들은 그래도 만족하며 사는데 저처럼 이렇게 욕심 덩어리, 욕망 덩어리일 경우에 좀 힘든 것 같아. 뭘 줄이고 뭐를 빼고 어떤 것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는데 진지하게 정말 심리 상담? 네, 심리 치료를. 그래, 정말 이 소비 상담은 좀 받아보시는 게. 아니 그니까 근데 셜록님이 한번 알아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쓰고 있길래 한번 받아봐야겠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제 옆에서 저희 엄마가 같이 여행 갔다 와서 조언을 했거든요. 한번 받아봐라. 너 치료가 필요하다. 근데 셜록님 보면 어쩌다 한 번이야. 아니요, 저는 매일매일 써요. 매일매일 쓰는 돈이 한 7, 8만 원 이상은 되더라고요. 왜냐면 미팅에 사람도 만나고 택시비도 하루 2, 3만 원 꼭 들어가고. 근데 사실 거기서 아무리 내가 사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줄일 건 없어요. 줄일 건 없어. 근데 저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집에 이제 비둘기들도 있고. 비둘기들. 그래. 맞아. 그래도 요즘에 제가 벌이가 좀 덜해서 아직 이제 수학의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휴학하고 알바를 하거든요. 혹시 용돈 받는 거 아니야?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들을 본인이 이제 쓰는 거죠. 그래. 그래서 좀 많이 기대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뭔가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느낌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사이에 댓글을 녹음을 좀 일찍 하느라고 댓글 소개를 못 해드렸었는데 쌓인 댓글들을 좀 읽어드릴까요? 네, 저희가 살롱 처방전 때부터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요. 홍정희 님이 남겨주셨는데 셜록님 크크크크크 힘이 됩니다. 저도 힘이 됩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홍정희 님이 셜록님의 팬인 것 같다는. 그냥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 팬이라고 하셔갖고 홍정희 님은 늘 시작부터 끝까지 셜록님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던데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댓글을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럼요. 너무 대단하다. 코모스님. 셜록님, 발끈 모먼트에서 엄청 터졌습니다. 저는 연휴 내내 알바예요. 집에 있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낫죠. 이라고 하셨는데. 글쎄. 저희 살롱 처방전을 듣고 나서 그때 아마
설거지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욱하셨고, 네. 그리고 효자 나셨네 하면서도 한번 욱하셨고, 그때 여러 번 욱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언니들이 좀 통쾌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 거는 아리가또님이 남겨주셨는데 귀경길에 듣고 있는데 정말 위로가 됩니다. 다음에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게 좀 짧았죠, 방송이. 네, 그게 사연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는 정말 저희가 사연을 공지에 올려가지고 받아볼게요. 아리가또님도 최근부터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데 맞아요. 사연 좀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에 꼭 공지 올리겠습니다. 네. 9768-869님. 셜록님 처방이 거의 전문의 수준. 존경합니다. 저 두 분이서 하시는 팟캐 너무 좋아요. 더 자주, 더 길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제 전문의까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제 선무당급으로. 내가 볼 때 근데 진짜 그 발끈하는 그 포인트에서 엄청 다들 통쾌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그 다음, 레드몽님이, 아리가또님의 추천으로 같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귀경길에. 안녕하세요. 친구 아리가또의 추천으로 귀경길 팟캐 함께 들으며 바로 구독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도서 팟캐 즐겨 듣는데 제가 이 팟캐를 놓치고 있었다는 게 조금 죄송해집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죠. 두 분의 진행 호흡이 너무 좋으셔서 다른 것도 얼른 들어보고 싶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살롱 처방전 너무 재미있네요. 진행자분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중간중간 계속 빵빵 터져서 덕분에 즐거운 귀경길이 됐습니다. 진행자분이 효자 나셨네에 정말 진심을 담으신 것 같아 친구랑 동시에 커피를 뽑았는데 나 너무 웃겼어 이때. 추천해 주시는 작품도 다 너무 현실적이고 재미있어서 이 언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 작품 하나하나 천천히 다 챙겨 듣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제가 여기다 댓글 달아드렸는데 이런 댓글 너무나 좋다고. 아리가또님께 커피 쿠폰이라도 한번 쏴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리가또님 곰방 이제 다이아몬드 달겠는데요? 저희 아시죠? 10명만 더 데려오면 돼요? 10명만 더 추천 부탁드리고요. 돌비우님 추억의 OST 다시 듣는데 좋대요. 술 생각납니다. 컴온. 이때 저희가 지혜님이랑 같이 방송했던 거 네. 귀경길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저희 방송 듣고 들으셔서 더 즐겁게 느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순이 순이님 엄청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처음 남기신 분이죠? 네. 안녕하세요.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작년 영화와 드라마 업계를 희망하며 쉬는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언니들의 팟캐를 구독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지금은 영화, 드라마 기획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제작사에서 일을 하시나? 컨텐츠 리뷰 관련 여러 팟캐를 듣고 있는데 저희 방송만큼 깔끔하고 재미있으면서 퀄리티도 갖춘 팟캐는 없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더 많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1000명 돌파했으니 이제 곧 떡상 각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작품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 작품이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돼가지고 정확한 제목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케미스트리 정도인데? 네, 맞아요. 여기 뭔가 약간 그 제목이 뭔가 모자이크 처리가 됐어. 아니 케미스트리가 뭐라고 모자이크가 그러니까 됐죠? 뭐지? 뭐 때문에? 그 제목이 뭐였죠? 저 봤던 책 같은데. 그 여성 과학자 이야기였는데 엘리자베스 조트. 그러니까 맞아. 무슨 케미스트리인데? 책 제목이. 까먹었어. 여튼 어떤 책인지는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해주신 책 한번 제가 보고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이거 소개해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Lesson in Chemistry. 맞아. 네. 한번 완독을 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볼게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용 박사님. 닥터 드래곤님. 저희 Me Before You 듣고 남겨주셨는데 킬링타임용으로 봤던 책인데 분석해 주시니 너무 재미있네요. 어떤 책이든 조 감독님과 셜록님이 소개해 주시면 재미있어지는 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현지에서도 백마탄 왕자님 대신 휠체어 탄 왕자님 아니냐 비판이 많았다 하는데 주제는 매우 흥미로웠으나 여전히 남성 캐릭터의 의존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에 대한 아쉬움이 살짝 남는 책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Me Before You 하지만 되게 재미있고 고민해볼 만한 지점이 많은 주제는 정말 책이기 좋아요. 때문에 저는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언니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힘이 됩니다. 저희 댓글 또 기대하고 기다릴게요. 자,
오늘 언니들의 추천책, 추천 영화. 이제 인생책, 인생영화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2번, 3번 출연한 언니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언니들의 추천책, 추천 영화 시간을 오늘 또 갖습니다. 저희 살롱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위에 1호 아닌가요? 위에 뭐가 있죠? 위에 뭐가 있을까? 플래티넘?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달달보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듣보 영화에서 온 달달보름입니다. 댓글 너무 많이 달리는데요? 저희가 저희- 영업을 엄청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듣보 영화 지금 댓글이 없어요. 우리 영업하나요? 영업. 듣보 영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언니들. 달아주세요. 지금 여기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저희 방송 겹치게 듣는 분들 제가 몇 분 알고 그쵸? 계시거든요. 홍케이씨님. 홍케이님 요즘에 댓글 안 달시더라고요. 홍케이씨님 요새 달달보름님 방송만 듣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쪽 댓글 안 댓글 남기시는 안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요즘에. 그냥 어그로 끌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아니, 왜냐면 제가 저희 댓글 너무 안 올라오기에 혹시 우리 버리고 어, 듣보가 가는데 듣보 영화 간거 한번 아니야? 체크하도록 왔거든. 홍케이씨님 요새 바쁜가 보다.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케이씨님 그냥 저희 기억은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네, 듣보 영화 그래도 구독자는 꾸준히 늘고 있나요? 그렇게 많이 늘진 않는데, 근데 저는 사실 나이 먹으면서 별로 큰 욕심이 없기에 꾸준히 하자. 맞아요. 개편도 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개편해서 지금은 고정 패널이 있어요. 일부러 인원을 좀 늘리신 건가요? 네, 좀 힘들어가지고. 둘이서 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렇기도 하고 게스트 섭외가 일단 너무 힘들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게스트분이 이제 짐작이 안 가니까 그치. 그런 거에서 좀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4분이서 이제 앞으로 쭉 하시는 거예요? 5명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4명이 녹음을 하죠. 시간이 이제 되는 분들이 네네네. 모여서 하는 네. 거죠. 그래도 띠오님은 계속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띠우님 뭐 이따가 또 한번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저랑 아주 진하게 또 우정을 나누고. 그래요? 어떤 맥락에서의 우정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 살롱의 다이아몬드 네. 달달보름님과 같이 책 소개를 좀 할 텐데요. 네네. 달달보름님이 선정한 책 어떤 책이죠? 네, 제가 선정한 책은 가부장 자본주의입니다. 와, 가부장 자본주의. 이 단어만 봐도 굉장히 안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세력들이, 안티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공격을 많이 할 만한 네. 그런 제목인데. 그래서 그런지 부제목에 여성과 남성은 왜 각각 불행한가? 이거 좀 피해가려고 단 거 아닌가. 그쵸. 남성들의 네, 비판을 맞아요. 피해가려고.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3장에서 조금 나오지 그 외에는 별로 많이 그러니까, 안 나왔던 것 같아서. 대부분 다 여성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선정하게 되셨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한 3주 전쯤에 들불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 네, 여성 커뮤니티고 거기서는 책을 주로 하는 북클럽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만나서 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오프라인 모임엔 자주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이 있을 때 한 번씩 신청을 해서 한 2번 정도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이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신청하면은 책이 같이 선물로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서 네, 어쨌든 책값이었겠죠? 책 홍보 기념? 그렇게 그랬던 것 진행했던 같아요. 거구나. 왜냐하면 이게 출간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6월 달에 출간된 책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보게 됐는데 완독한 책을 하면은 저도 편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맞아요. 고른 건데 오자마자 조 감독님이 좀 보름님 생각이 많이 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서 보름님 얘긴가?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책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고 뭔가 페미니즘의 역사랑 계보를 좀 한숨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언니들도 혹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 이 책으로 공부하면 좀 접근이 쉽지 않을까 해서 약간 선정했습니다. 그런 느낌 있지 않았어요? 학술지. 맞아요. 네, 논문. 인문학 학술지의 느낌이었어요. 읽는 느낌으로 보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잘 안 들어왔어요. 자꾸 통계가 나와 있고 그래서 맞아. 그 수치를 내가 기억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압박감. 그런 거 되게 아쉬운 게 그런 거야.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설득이 되거든요. 그래. 이런 통계 근거로 얘기하면은 진짜 설득이 안 될 수가 없겠다. 근데 그 통계를 외울 수가 없어. 그치. 맞아. 수치를 내가 어떻게 외워? 그 퍼센테이지와 수치를 왜냐면 어떻게 외워? 여자는 수학이 약하니까. 여기서도 거기 나오거든요. 수학이 약하다는 얘기가. 근데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거는 뭐냐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페미니즘 책을 읽는 걸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말로만 이렇게 나열한 거는 사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책은 남자들은 또 읽지도 않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은 안 그치? 읽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책을 사실 제목을 보고서, 또 똑같은 좀 페미니즘 책이겠구나 해서 좀 피로함이 살짝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몰랐던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고, 이게 또 역사도 담고 있어서 흥미로웠던 지점들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얘기하게 되잖아요. 보통 왜 남녀가 불평등한가를 감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보면은 좀 논리적으로 맞아요. 어떤 팩트에 기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공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자꾸만 그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논리를 제공해 주니까 그래서 자꾸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근데 정작 읽어야 되는 분들이 안 읽으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야. 문제고 우리 방송에서라도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가부장 자본주의 네. 작가와 책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작가 소개부터 드리면 폴린 그로장이라는 작가고요. 이분이 성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호주의 이민간 프랑스 사람이고 지금은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 경제학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이기도 해서 관련된 논문을 굉장히 많이 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라서 정보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북클럽 들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옴기님 배세진 선생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번역을 하신 전문 번역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 나온 책 중에서 좌파의 길이라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인문사회 쪽에서 지금 그것도 좀 꽤 핫한 책인데 그 책도 번역을 하셨고 그거 하시면서 이제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좌파의 길이랑 가부장 자본주의랑 같이 선정을 해서 그 북클럽에서 다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 전문이시다 보니까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번역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연함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남녀라고 하지 않아요. 네네. 번역가 분이 그렇게 직접 단어를 선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란 말도 쓰지 않고 모부라고 하죠. 이게 이 원서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었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어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좀 편한 단어를 선택하기 마련인데 굳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모부와 연함이라는 말을 쓴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말씀드렸듯이 페미니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고 좀 통계 지표들이 다 한 번에 나와 있어서 논문 보듯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기도 해서 사실 재밌었거든요. 그래. 전공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네, 논문을 이렇게 썼으면 진짜 훌륭했겠다라는 그런 근거들이 되게 잘 제시가 돼 있어서 맞아요.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었고 첫 장 1장에서는 노동의 역사에 대해서 여성이 어떻게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거를 좀 보여주고요. 2장에서는 성별 불평등을 이제 노동 역사뿐만이 아니라 사회, 교육, 정치적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좀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문화적 이야기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기 부제에 들어간 여성과 남성은 왜 각각 불행한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저자의 생각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여성 할당제죠. 네,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챕터씩 나눠서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소개를 하고 그 안에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질문을 좀 던지는 형식으로 오늘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부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20세기 여성 노동의 역사라고 해서 20세기에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젊은 남성들이 징집이 되어 갔잖아요. 되어서 가면서 그 빈자리를 여성들이 채우면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남자는 당연히 돈을 벌어오는 존재,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존재 그랬었는데 이제 남성들의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성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성이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사 노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가정일도 하고 아이도 보고 모든 걸 다 여성이 책임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때부터였죠. 그때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당연히 돈도 벌 수 있는 존재,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통계가 그런 거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노동을 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제 성인이 된 남성들은 당연히 일하는 여성을 찾게 되고 일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계속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집안일은 덤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출발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뒤에 결국엔 여성들이 이제 자기 일이라는 걸 갖게 됐는데 임금은 노동값은 굉장히 저평가를 받는 여성들에게 주는 임금들은 다른 남성들과 비했을 때 저렴한 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대상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이고 나중에는 결국 그 여성의 자리를 흑인 남성들이 또 대체하면서 네.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앞단에서 쭉 서술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언제부터 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했는가 페미니즘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80년대 얘기를 하거든요. 페미니즘이 처음으로 이제 떡상하기 시작했을 때 80년대인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기서 던지는 게 경구 피임약이 개발이 되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남녀 평등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네. 건데 저는 거기에 출발한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피임약이 개발이 되면서 섹스의 가격이 변화했대요. 그리고 여성의 교육 수준과 노동 시간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섹스의 가격이라는 게 뭐지? 했는데 과거에 피임약이 없었을 때는 여성들이 언제든 남자와 동침을 했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나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으니까 내가 굳이 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뭐 독립을 해야 되지? 그냥 애가 생기면 결혼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피임약이 개발이 되면서 전에는 이제 여기서 섹스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경제학적인 네, 맞아요. 관점에서. 굉장히 경제학적인 관점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 결혼도 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요는 대부분 남성, 공급은 여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도 나오거든요. 그게 뭐 남자가 더 우위에 있고 여자가 뭐 아래 계급이 그게 아니라 섹스의 위험도, 섹스를 했을 때 책임져야 될 게 더 많은 사람이 당연히 공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고 수요라는 것은 위험도가 더 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남성들이 그 전에는 섹스를 하고 싶어도 여성들이 위험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섹스를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려고 하거나 이런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을 갖고 싶어서 여성과 섹스를 원하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서두르거나 더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지만 피임약이 개발되면서부터는 여성이 이제 안심하고 섹스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남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비슷하게 동일하게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의 가격이 여기서 말하는 게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더불어서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었느냐. 피임약이 개발되면서부터는 안전하게 섹스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자기 일도 갖고 그리고 결혼 생활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기 일을 꾸준히 하게 되고 그런 여성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또 결국에는 80년대까지 가면서 교육 기회를 많이 부여받은 여성들이 그만큼 많이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고 더 높은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로 그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녀의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저는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흥미로웠거든요. 그렇죠. 피임약의 등장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었다라는 저자의 생각에 어때요? 들어보고 나서 읽어보고 나서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어땠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기 전에도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게 가능할 때 뭔가 발전과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성들에게는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건 체념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게 당연한 거야. 나 어차피 나는 뭐 아이를 가질 거니까. 어차피 본능이잖아, 사실 그거는. 그래서 나는 왜 일을 해야 돼? 왜 교육을 받아야 돼? 그건 당연했던 것 같고, 피임약이 등장하면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그 선택이라는 게 물론 교육이나 약간 이런 것도 있지만, 노동에 관한 것도 있지만, 뭔가 나는 그 전에 100% 남성들만의 향유했던 어떤 쾌락이라는 거를 이제는 여성들도 똑같이 즐길 수 있는 또 시대가 오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사실 저는 그게 되게 늦게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거는 양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피임약과 함께 또 다른 시대적인 상황들이 잘 버무려져서 그렇죠. 근데 저는 획기적인 어떤 변화의 계기는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하는 편인데 이 책의 전반적인 한계점이 뭐냐면 백인 여성이 쓰다 보니까 네, 백인 여성의 문화에 기반해서 좀 관점이 관철이 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우리나라는 좀 늦게 왔던 이유가 유교사상. 유교사상. 네, 그렇지. 그런 문화적인 것도 또 다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모든 나라에 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페미니즘 자체가 백인 여성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미용 기혼을 떠나서 경구 피임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성들은 항상 임신의 그런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저는 이제 자궁 문제 때문에 미레나라는 피임 시술을 했는데 그게 피임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가족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임신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했을 경우에 셋째에 대한 위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에 시발점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일부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남녀 불평등이 심화되고 또 언제부터 페미니즘이 다시 대두되고 다시는 아니죠. 시작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관점을 일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밌었던 게 그 섹스 얘기도 물론 재밌었지만 그 가전제품과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거 좀 의외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왜요? 가전제품을 사면은 당연히 여성이 더 그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자가 얘기하는 건 완전 반대잖아요. 여성의 노동과 소득 덕분에 이런 기계를 살 수 있었지 그 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남자가 그거를 그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산 게 아니라 여성의 노동과 소득 덕분에 기계를 살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기계를 사용하는 여성은 해방됐다기보다는 가사 노동을 둘러싼 상황과 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바꿔놨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 얘기가 특히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탁기가 빨래 해주고 건조기가 말려주는데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주지. 라는 얘기를 하는 사실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한편 이제 가전제품이 너무 이제 편리하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의 일도 여자 일이고 밖에서 노동도 나의 몫이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경고해 주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게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도 나와 있고 뭐 뒤에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 얼마나 더 심화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더 고통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여기서 기혼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워.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보면 아마 기혼인 분들이 훨씬 더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그 하나씩 맡기로 했을 때 제가 어디 할까 보는데 보니까 이제 2부에
경력 단절, 출산 이후의 경력 이런 게 나와 있길래 제가 이거를 보름님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갖고 그래서 입으로 넘어가면 네. 이분은 또 보름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서 저는 일단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저자가 설명하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자가 얘기하는 초기 임금 격차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20세기 초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났으면 이 개념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실 여전히 좀 통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근데 이 개념으로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이미 여성의 교육이 남성이 추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임금 격차를 어떻게 측정하면 좋은가에 대한 이제 과거에 활용된 방법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사카 분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구성 요소가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과 남성의 객관적인 차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성과 남성에게 유사하게 나타나면서 둘의 산출량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인데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같은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지표 자체가 굉장히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 객관적 지표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지표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근데 여전히 이 측정량에서도 한계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같은 스펙을 가진 그 지원자를 가지고 약간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것처럼 이름을 남성향 이름, 여성향 이름으로 해서 입사 지원서를 넣은 거죠. 그랬더니 남성향 이름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초봉을 받게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가족관계에 관해서 이제 좀 서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인 경우에는 엄마인 경우에 고용 전망도 별로 좋지 않고 임금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진짜 어이없었거든요. 아빠인 경우에는 헌신적인 영웅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첫 번째로 언니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거나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실제로 남성이 아빠가 되었을 경우에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저는 남초 집단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실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무시받는 그런 남성이라도 가정이 있고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정 있잖아. 애가 있잖아. 챙겨줘야지.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걸 한 것처럼 이렇게 좀 꾸며주고 채워주고. 되게 의리 있네요. 그런 게 있어. 왜냐면 남자들끼리 이게 이해되는 게 있나 봐. 그게. 저는 이제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저렇게 해야 되지? 근데 저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미디어를 통해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항상 아이를 가지는 이제 아버지는 이제 부영할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거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책임감이 막 진짜 막 급상승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가장의 무게. 가장의 무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뭐에 책임감이 확실하겠다라는 뭔가 이미지가 씌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여초 집단에서도 조직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진짜 완전 남초긴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다고 느꼈던 게 저마저도 고용을 할 때 남성을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게 저희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체력적인 문제가 일단 가장 크고 그리고 저 사람은 가정이 있으니까 도망가진 않겠지? 맞아.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중간에 없어지거나 그만두거나 하진 않겠지. 왜냐하면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안 맞아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심. 기대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 지금. 그리고 약간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이 불평등의 역사가 이렇게 몇 세기나 돼서 오래된 거면은 정말 우리 분발해야 된다. 바뀌지 않는 것도 너무 많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바뀌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근본적인 것을 좀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자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예시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또 대학원을 다녔다 보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연구자는 여성 연구자가 논문을 쓰는 것보다 남성 연구자가 논문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특히 이제 가정에 있을 경우에.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특히 대학원 다닐 때 저는 거의 줌 수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집에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대학원에 직접 학교에 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집에서 강의를 들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안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남자들은 서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오롯이 강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그 스터디가 사실 남성한테 주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아. 여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컸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좀 분석을 했던 게 좀 저는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육인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 라는 지적을 하죠. 근데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정형화된 고정관념이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또 재밌었던 게 미국이 여아와 남아의 수학 성취도 차이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부유한 백인 가정에서만 그 차이가 발견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흑인 가정에서 조금 그 경제적으로 낮은 계급에 있는 흑인 가정에서는 그런 차이가 발견이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많이 보잖아요. 위기의 주부들 보면은 여성들이 어떻게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계속 대물림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적하는 게 이게 그러면 과연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레즈비언 커플과 게이 커플의 연구를 해봤더니 레즈비언 커플과 게이 커플의 그 임금 차이는 사실 거의 아이를 양육을 하고 나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좀 흥미로웠던 그리고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레즈비언 커플보다 게이 커플에게서 더 차이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약간 경쟁적이지 않은 환경을 선호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 또 3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3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흥미롭죠, 언니들? 어때요? 3부는 문화적 요인의 기원과 진화라는 제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 4개의 챕터 중에서 세 번째 남성성 규범의 영향이라는 챕터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앞에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성별 분업의 역사적 기원에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이 원래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는 남녀의 역할 분담이나 이런 가정에 대한 생계에 대한 기여도가 동등했기 때문에 평등하게 그나마 생활했지만 우리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쟁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남성의 노동 생산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면서 이를 통한 또 축적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남성이 부양할 수 있는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결국 여성은 이때부터 출산을 통해서 이 농경을 지탱해야 되는 농경사를 지탱해야 되는 노동력을 생산하는 역할로 강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잠겨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가 농업의 도입이 인류가 저지른 가장 최악의 실수다. 맞아,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어쨌든간 생계가 가장 중요한 건데 먹고 사는 노동량과 사실은 기술을 생각하면 저는 남성이 우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네. 그 생물학적으로. 근데 그걸로 사실 되게 긴 시간 이어졌죠. 근데 사실 한편 씁쓸한 거는 기술이 도입돼서 뭔가 노동력이 중점이 되지 않으면 여성의 인권이나 어떤 이런 것도 좀 신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게 진화적인 면에서는 좀 아쉽긴 했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자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생물학적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웃긴 거는 생물학적으로 더 뛰어난 20대보다 30대, 40대에서 커리어 정점을 찍는 남성들을 보면은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걸 저자가 또 지적을 하긴 해요. 이게 책임감인가? 그런가? 왜냐면 우리도 여성들 보면은 우리 골프 연습 가잖아요. 오히려 20대들이 더 못해요. 애나 엄마들이
더 드라이브 멀리 나가요. 왜죠? 그러니까 이게 옥인 거야. 죽어라. 웃기다. 신체적으로는 더 뛰어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인구학적 불균형의 효과인데 저 이 내용도 좀 흥미롭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작가가 프랑스 사람이지만 호주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10년 동안 지금 체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주의 좀 독특한 역사를 좀 설명을 해주는데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영국이 강제 수용소를 찾고 있다가 이 호주를 새 유영지로 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죄수들을 태운 함대를 보냈는데 그때 도착한 1,40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남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비유해서 남녀의 성비가 맞지 않을 때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협상력을 가지고 좋은 남편을 만날 확률이 훨씬 커진다. 근데 또 그 당시에 여성의 노동 비용이 남성에 비교해서 절반이 안 됐기 때문에 여성조차 이 노동에서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더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었고 제가 사실 제일 재밌게 읽은 챕터는 이 남성성 규범의 영향이라는 챕터인데 남성성 규범이라는 게 진정한 남성이 이 사회에서 취해야 되는 행동 양식이나 규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는 이래야 된다. 한 번도 이걸 남성의 시선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되게 신기했고 또 읽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남성들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그 남성들의 모습이 다 나와서 이 규범이 정말 확실하구나라는 좀 이거 발견을 하게 돼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언니들한테 질문을 드리자면 굳이 이 남성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제 프레임이 있잖아요. 남성은 이래야 된다, 여성은 이래야 된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남이 갖고 있던 이런 규범들 때문에 혹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세요? 저부터 얘기하면 저는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 양보와 배려는 여성적인 덕목이다라는 게 저는 가장 저한테 큰 피해를 준 것 같아요. 일단 여성은 돌봄이라는 거에 대해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돌봄을 잘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피해를 받냐면 이거는 남성에게서뿐만 아니라 여성에게서 받는 피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미니즘이라고 나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나는 그렇게 내 주변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해보면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저거 왜 참지라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 참는 이유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저 사람이 곤란해지거나 이 상황이 이상해질까봐 전체를 위해서 내가 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표를 내줄 필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좀 배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 후에 액션을 취하면 괜찮은 거지만 그 뒤에 액션은 결국은 여자들끼리만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근데 결국 그건 저는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 중에서 용기 있는 누군가가 나 대신 나서서 행동해줘라고 저는 찌르는 거밖에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그게 여성성이다라는 어떤 그 배려의 뒤에 숨어있던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서 저 같은 사람들이 받는 피해는 나는 내 거를 꼭 챙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망 있는 녀석. 그러니까 세다고 보여지는 거야. 근데 그 세다라는 거는 이게 왜 센 거지? 나는 그러니까 저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우리 이제 여자 같이 일하는 직원이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술 마시다 허벅지를 만지는 거예요. 누구의 허벅지? 그 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는데 이제 그거를 참고 나중에 울더라고요. 그 친구가. 네. 왜 참아?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이 친구는 직원이기도 했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그러면은 좀 곤란해질까봐. 그래. 그럴 수 참았는데 저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지는 순간 이래. 어머 놀랬다고. 갑자기 만져서 놀랬다고. 그냥 미친 척 하라고. 미친 게 아무도 건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예 건들지 못하게 다 같이 나서면 괜찮은데 누군가는 이게 뭐 사실 사회생활도 많이 안 해본 친구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근데 저는 반응을 빨리빨리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걸 못 겪어봤던 남자들은 되게 센 여자라는 보여주고 여성들조차도
왜 저렇게 바로 반응을 해? 그러니까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 불편해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래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말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것도 여자들끼리만. 맞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억울한 부분인 것 같아 나한테. 이 책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그 야망을 가진 여자는 욕심이 많고 섹시하지도 않다. 그치. 근데 그렇다고 나는 야망이 있지도 않거든. 반면에 남성은 되게 섹시하다고, 섹시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 야망이 있는 남자는. 맞아. 센 여자를 사회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치. 그리고 남성들하고도 지금 일할 때조차도 느끼는 거는 뭔가 그렇게 호전적이고 야망이 있고 자기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거를 챙기는 사람이 그들 사이에서 되게 멋있는 사람인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뭔가 이 상황을 읽어서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거 하고 양보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여성적인 덕목이라는 걸 남녀가 둘 다 느끼고 있다라는 게 가장 환장을 노리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화, 뭐 교육 모든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나오는 스테레오타입 맞아요.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부끄럽게도 방금 전에 제가 피해를 준 경험이 있는데 여기 오기 직전에요. 제가 저기 합정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이제 정리를 하다 왔어요. 근데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 이제 비밀번호가 보통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밀번호 찍고 들어가는데 제가 에어팟을 끼고 있었거든요. 끼고 이제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옆에 남자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 앞에 어떤 머리를 이렇게 뒤로 또아리를 터서 이렇게 한 여성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계속 비밀번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기 여자 화장실 아니에요, 남자 화장실이었는데 돌아보더니 남자야. 저 남자예요. 내가 어릴 때 많이 당했던 거다 이거. 진짜. 근데 너무 죄송해요. 이 책을 읽고 있는 제가. 근데 그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에어팟을 끼고 있어서 잘 안 들렸고 계속 비밀번호를 틀리고 있는 상황의 뒷모습만 저는 봤기 때문에 저분이 여성분인데 남성분 화장실에서 저렇게 비밀번호 잘못 찍어서 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가 짧고 네. 여자는 머리가 길고. 네. 뭐 남자는 좀 더 떡 벌어진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고 여자는 좀 왜소해야 네. 되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으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당해. 저 머리가 되게 짧았었거든요. 맞아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머리 짧았었는데 여자 화장실 가면 남자다. 내가 뭐야 쳐다봐 얼굴 보면 그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인식이 100% 있고 그리고 셜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성에게 기대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깨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옷차림을 하거나 뭐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은 저는 되게 많은 화살을 받았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 경계에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경계를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톰보이, 입장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옷도 사실 그렇게 막 뭐 사람들이 말하는 여성스러운 옷, 뭐 치마를 입거나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블라우스를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하늘하늘한 옷 그런 거 관심 진짜 없거든요. 그런 옷을 입지 않는다고도 되게 많은 손가락질 여튼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남자들한테 특히 되게 놀림 많이 당했었어. 그래도 얼굴이 여성스러우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지. 내가 몸이 크기라도 했어봐. 그나마. 저도 쇼컷이었을 때 화장실에서 여러 번 여성분들 놀래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라는 인식이 있다. 근데 그런 저조차도 저도 남성이라고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네. 나름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가부장제에서 남성들이 받는 이점도 있지만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맞아요. 있을 거라고 있을 거예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맨박스에서 벗어나고 우리도 페미니즘을 실천을 해야 서로 같이 해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남성들은 자신들이 받는 부담함보다는 이점을 좀 더 많이 생각해서 이 가부장제를 더 견고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사회에서 무언으로 나에게 주는 압박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이 성을 달고 있는 이상은. 근데 그걸 벗어나기는 정말 힘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생각났던 친구가 누구냐면 대학교 때 저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던 남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좀 약간 여성스러웠어요. 근데 그 친구 첫 직장이 어떤 신문사였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인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2차 가야 될 것 같다고. 룸사롱 이런 데 가야 될 것 같다고. 짜증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아 그랬더니 아씨 졸라 싫다고 진짜 얘기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그거 다 들었으니까 야 어땠냐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막 그런 데서는 안마방도 일부러 보내고 술집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때는 나도 어렸으니까 또 남자들도 사는 거 쉽지 않겠다. 왜냐면 저거를 100% 좋아해서 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저게 정말 사회적인 구조고 프레임이면은 저기에 맞추려는 남자들의 노력도 가장한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불쌍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아빠랑 오빠도 저걸 또 맞춰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한편으로 더 짠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남성성 규범이라는 게 3가지 영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작가가 분석을 해놔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일단 건강. 정서적으로 독립돼야 되고 자기한테만 의존해야 되고 타인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되고 또 심리 상담, 의사 안 돼. 그리고 전립선 암 검사 안 돼.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라는 거는 약한 남자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의 남성들이 자살률이 여성보다 3.5배가 더 높대요. 진짜요?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경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화가 되면서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일자리의 영역이었던 제조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남자들이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남성성과 부합하지 않는 그 이상과 부합하지 않으면 직업 전환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일자리를 하느니 경제 생활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2000년대 말에 보면 미국 남성들의 통계를 보면은 결혼도 감소하고 약물 소비 늘고 자살률도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제일 빡쳤던 부분인데 정치적인 영역. 이런 거에도 이런 남성성 프레임이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여성한테 선택받지 못하고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성이 밀린 남성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메시지와 성격에 매혹되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인셀람이라고 하죠. 진짜.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이런 색깔이 여성을 지배하고 소수자, 성소수자, 소수민족 경멸하고 약간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잘못된 헤게모니적 남성 이미지 구축하고 있는 표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남성성에 열광하는 거야.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마지막에 좀 우려됐던 부분이 이런 좀 잘못된 남성성이 결국은 학폭을 당했던 남자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남자애들이 가정 내에서도 여자한테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훨씬 높대요. 그래서 이게 학교나 가족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좀 되게 우려가 됐던 부분이었고 사실 이 챕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부분이 되게 많은데 요즘에 제가 이제 남초 집단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나중에 제가 술 한잔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챕터가 이제 변화의 시작점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 챕터의 마무리를 좀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본이 적긴 했지만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했더니 87%가 여성의 노동에 우호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우디는 엄청 보수적인 나라여서 여성의 4%만 노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스코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 대다수가 했던 얘기는 나는 우호적이지만 대다수의 남성은 다 반대할 거다. 이렇게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대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고립으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제 이거 바꿔줄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우호적이더라라고 이제 흘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바뀌고 그 주에 아내 그 일자리 앱을 통해서 아내 일자리를 신청한 사람이 36%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 나오는데 사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신석기 시대를 본따서 만들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에서도 이 극보사의 표상인데 그래. 이런 데조차도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건 앞으로도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마무리를 또 짓고 있더라고요. 와, 거의 깔끔하게 그냥 3부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작가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좀 구조적이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2부에서 잠깐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일하는 사람이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대부분 오래 일하는 사람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예시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K 직장인인 줄 알았어요. 너 왜 집에 안 가고 있어? 그랬더니 뭔가 올해 하는 것 좀 보여주려고 하면서 퇴근을 안 하는 남성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들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기혼이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기혼 남성인 분들이 일부러 야근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돈을 많이 타려는 목적도 있지만 집에 가기 싫어서. 집에 가면 애를 봐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야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워킹맘들은 빨리 집에 빨리 가서 아이를 빨리 하원을 하고 애를 보는 것이 목적인데 남성들은 일부러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오래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성의 임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을 맞아요. 중심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보수를 적게 받으니까 보수를 적게 받는 여자가 아이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사부에서는 유리천장 깨부수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은 시스템에 대한 얘기예요. 맞아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 남녀가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여성의 학력도 올라가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도 많아지고 이 정도면은 남녀 차별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도 같은 이슈가 있었던 게 여성할당제거든요. 네. 그때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이준석이 같이 뛰었잖아요. 홍보 이제 전략을 같이 세웠었잖아요. 그때 막 크게 했던 게 여성할당제 폐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다 폐지예요. 여가부도 폐지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랑 몇 배.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정치와 기업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과거에 자기도 여성할당제에는 반대를 했대요. 할당제가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여성이 남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인데 결국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데 왜 여성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지?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육아 휴직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여성이 아이를 계속 돌볼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남녀의 어떤 그냥 뭐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를 그냥 그대로 쭉 가지고 가면서 평등을 외치느냐라는 얘기를 지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 이제 여성할당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바뀌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제도가 있어야 상황도 바뀔 수 있고 문화적인 변화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때요? 언니들도 혹시 이 여성할당제에 대한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작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저도 초반에 할당제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 왜냐면 오히려 사회를 더 빠르게 변화시키는데 좀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할당 수치에 메어버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게 되게 무서웠던 부분이어서 반대를 했는데, 제가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택시를 일할 때 많이 타는데, 택시를 탔을 때 이제 기사님 배정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여성 기사님이 배정이 되면은 취소를 누르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던 그런 선입견도 있던 거예요. 저도 좋지 않나 더? 나는 더 좋을 것 저는 같아. 약간 그런 거. 더 편했어. 그러니까 몇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여성 기사님들이 계속 물어요. 그 길 루트에 대해서. 일로 가는 게 맞나? 일로 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내비 보고 가시면 되는데. 내비가 이제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말을 계속 거세요. 대화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남성 운전기사들보다 좀 빨리 가지 않고 좀 오해하시는 느낌도 있어서 제가 이제 택시를 매일 타다 보니까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 나는 조금 남성 기사님들이 맞는 것 같다고 표현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일할 때 저 직원들도 어시스턴트 교육할 때 저도 남자들을 더 많이 뽑긴 해요.
왜냐면 이제 실력이야 비슷하고 여성들이 더 편한 면도 있지만 제가 막 쓰기 위해서. 그리고 약간 여성들의 감정을 제가 같이 일할 때 막 공유하고 나눠주기에는 그걸 제가 신경 쓰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남성성만 근데 그게 저는 고용을 하니까 이런 입장인 거지. 같이 일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마저도 이런 제가 프레임이 씌어 있는 거 보고 나도 이런데 나보다 더 많이 사준 분들은 더 이게 더 셀 거고 그래서 이러면은 여성들의 어떤 노동력 같은 거 좀 보장될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많겠구나. 심지어 나도 그걸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할당제는 필요하다라는 걸 바뀌는 주의예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의 개념은 굉장히 공리주의에 입각한 그냥 형평성이 배제된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려면은 그거 맞추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맞추려면 여성 할당제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런 부작용이 있겠죠.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난 남성보다 여성 할당제 때문에 남성보다 능력이 조금 덜 뛰어난 여성이 고용될 확률이 더 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무시했던 그 시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치유 기간? 부작용 기간? 어쩔 수 없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넘어서면은 미래를 봤을 때 좀 더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이 시스템 문제가 나와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여자가 생물학적인 힘이 더 세면 돼. 그런 이야기 나오면 돼요. 다 때려버려야 돼. 약 먹고 그냥 우리 한번 붙어봐.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능력이 있고 무엇이 더 일을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고 뭐 그런 기준들 자체가 아까 보름님 얘기한 것처럼 노동 시간을 많이 쓰는 게 그게 실제로 일을 잘하는 것인가? 그냥 결과값만 놓고 봤을 때는 맞아요. 덜 쓰나 더 쓰나 비슷하게 능력자들은 더 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육아 시스템 자체도 바뀌면 여기 육아휴직도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애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짜 많아요, 근데. 눈가림하고 그냥 이렇게 쓰고 와이프가 집에서 애를 보고 남편은 뭐 대학원을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 정말 많이 봤어요. 자격증 따기 위해서 육아휴직 쓴다는 얘기 듣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 자체도 사실 육아휴직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잘 보급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남녀평등이 안 된다는 것이냐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 자체가 여자들이 계속 그냥 더 가사 노동과 육아에 더 많이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일의 어떤 그 결과값이나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측정치도 제대로 뭐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 약자 있는 입장의 사람들을 자꾸만 사회의 어떤 그 위쪽으로 우리가 같이 끌어올려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 저출산율이 되게 큰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런 막 어떤 시행을 많이 하는데 막 엄청 예산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실패했잖아, 결국은. 그런데 여성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남성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른 것도 저는 되게 충격인 거예요, 요즘 들어서도. 왜냐면, 요즘 어르신들은 지금 세대들 보면서, 야, 지금이야 여자들 살기 너무 편해졌지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20대를 만나도 30대를 만나도 남자들의 시선은 그다지 바뀌진 않은 느낌이긴 그치. 하거든요. 왜냐면은 엄마가 아들을 좋아하는 거는 지금 저희 또래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다가 결국 출산율을 늘리려면은 여성이 노동을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남성한테 의존을 하게 되면은 출산을 하게 돼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혼율도 떨어진다.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남자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 가부장제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면 출산율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여성들이 뒤늦게 자기 의 여건을 찾겠다고 가정을 꾸리지 않고
일을 하고 교육을 하고 약간 이러면서 떨어지는데 정말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그냥 여성이 일을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꽤 많아. 할 말이 없네요. 책을 읽으란 말이에요, 제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책에 대한 소개를 조금 꼼꼼하게 그래도 민음사 연락 주세요. 6월에 나온 신간을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제가 민음사 태그해서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 네, 잘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하는 언니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사실 저희가 말하는 게 우리는 남성보다 여성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여성한테 더 관대하다라는 얘기를 우리끼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느꼈던 거는 이렇게 뿌리 깊은 불평등이 이렇게 오래됐구나. 그래서 제 집부터.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우리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왜 짠하고 왜 더 여성이 관대하지? 그렇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짠한 거야 이게.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진짜. 저도 뭐 발작하세요. 발작하세요 진짜.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시고 발작하시기를. 그러니까요. 너무 남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정말 요구할 것들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되게 나에 대한 시선이나 그리고 내가 뭐 워킹맘인데 뭐 나를 조금 이렇게 낮춰보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남자들도 좀 이렇게 가사 노동에 확실히 좀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군형을 해줘야 된다. 하지 않을 거면 로봇 청소기라도 사주든가. 그러니까. 임금 격차. 언니들 진짜 연봉 협상 곧 있으면 다가오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응원드립니다. 네. 가부장 자본주의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영화는 어떤 영화 준비하셨죠? 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 빠바밤 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 빠바밤. 자, 아시려나? 이 소리만 들으셔도? 다음 주 영화는 킬링 로맨스입니다. 이원석 감독의 킬링 로맨스라는 B급 병맛 영화로 찾아올 거고요. 왓챠에 있죠, 네. 영화. 네. 혹시 혹시 이전 영화 남자 사용 설명서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화 한번 도전해 보시고 다시 오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거 약간 취향이 확실히 좀 갈릴 수 있는 영화긴 해요. 맞아요. 추천해준 저를 원망하지 마시길. 전 완전 호예요. 네, 기대는 적당히 하시고 보셔야지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킬링 로맨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